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미래동자 국민TV의 조합원 수가 드디어 2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2만 1000명 왔습니다만은 아직 갈 길 멉니다. 4월 1일 개국 때까지 최소한 2만 5천명은 돼야 되고 올해 중으로 5만 명을 돌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황간대장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4일을 곧 표명할 것이다 라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는 곧바로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의 사의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팔면봉에서 약한 노릇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박근혜를 당선시킨 중요한 공약들을 밥 먹듯이 뒤집는 인간들의 집합소가 바로 청와대 아닙니까? 그 청와대에서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절대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것이 드물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해노석이 카드 대란이 아니지,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 국민들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런 무식한 말을 뱉어냈던 해노석. 지금 온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나서 심지어는 조중동마저 들고 일어나서 해노석의 주둥아리를 그야말로 재봉틀로 꿰매고 있습니다. 목숨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미즈박, 프레지던트 박, 대통령 박근혜 씨. 언론들 말해도 잘 안 듣는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얘기하면 절대 안 듣지만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합창하면 말 잘 듣습니다. 네, 해노석이 명줄도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주둥아리 놀리는 인간 부총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씨라니.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과메기 광고 나오니까 생각나네요. 그래서 제가 저희 조합원 게시판에 과메기 광고 올라왔어요. 과메기를 사 먹은 사람의 후기가 올라왔어요. 오후 1시에 주문을 했는데 포항에서 무려 저녁 6시 반 총알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문해야 되겠다, 나도 주문해야 되겠다, 나도 주문해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주문 좀 갔을 겁니다. 예. 아니 저희들한테 광고를 해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요. 저는 조합원들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 앞으로는 되겠습니다만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바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줬어요.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업들은 올해 중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모두 공약을 했었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공약을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김무성이마저도 기초공천 돈공천이다. 돈 싸들고 그냥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을 받으면은 특정 지역에서는 당선 따놓은 당상입니다. 영남지방에서 새누리당 공천 받으면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호남지방에서 과거 민주당 공천, 요즘은 이제 안철수 신당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공천 받았으면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천 받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다녔던 겁니다.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니까 없애자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없애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 구청장 25곳입니다. 지금 21군데가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에요. 정당 공천 없애버리면은 기존의 구청장들이 프리미엄을 누리게 됩니다. 민주당이 유리하죠. 야권 후보는 현역 구청장으로 자연스럽게 다니라고 됩니다. 근데 도전자들은 서로 새누리당 후보라고 싸울 겁니다. 새누리당 불리해지죠. 그래서 약속 뒤엎는 겁니다. 자, 정당 공천이 유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권은 안철수 신당과 그리고 민주당 분열됩니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 받은 한 명의 후보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새누리당이 유리하죠. 그래서 약속을 뒤집는 겁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방선거에서 지금 우린 다 개털이다. 개털은 무슨 개털이야. 닭털이지. 애매한. 예.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지면 공포스러운 생활이 계속된다. 이따위 망발을 했습니다. 자, 안철수 신당 이제 나왔죠. 나왔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정당공천제 새누리당이 유지하자면 유지될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한 명의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 야당은 안철수 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1여 2야로 대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경향신문의 양금모 논설위원이 안철수 신당 새누리당과 싸우라고 충고하고 있는데요. 새겨드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의외였다. 감성적 언어로 추상성이 높은 모호한 말을 잘하는 안철수 의원답지 않게 직설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양보론을 꺼냈다. 이번에는 양보받을 차례다. 지지율 50%가 지지율 5% 사람에게 조건 없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준 한국 정치사의 희귀한 아름다운 양보의 기억마저 막가게 했다. 실언일까? 해명도 철회도 없으니 아닐 터이다. 대신 안 의원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주석을 붙였다. 후보 단일화는 민주당이 스스로 양보하는 경우를 빼고는 없다는 의지일런가. 안 의원은 자신이 양보한 2차례를 지목했지만 양보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4.24 재보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돌아온 안 의원은 노원병 보선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을 만났다. 민주당은 노원병 무공천으로 응답했다. 범야권 결집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보여줬던 양보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무공천 속에 안 의원은 60%의 압도적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양보한 사례만을 지목했지만은 안철수 의원이 노원병에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민주당은 무공천으로 보답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양보했으니 너도 양보하라 라는 식의 마치 거래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양금원 논술위원이 지적한 대로 낡은 정치의 냄새가 물씬한 양보로는 용도 폐기되는 걸까요? 양보할 차례에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아 초래되는 분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민주당에 씌우는 포석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지방선거 전면 참여를 선언한 안철수 신당의 타깃은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비극인 겁니다. 안 의원은 3월에 신당을 창당해 6.4 지방선거에서 17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고 연대 없는 완주를 다짐했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고를 외친다.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걱정하는 야당의 전멸을 우려하는 소리는 그들의 몫이 아니다. 민주당을 쪼그라뜨리거나 없애야 생긴다. 안철수 신당이 야권의 대안 정당이 되고 안 의원이 야권의 대표주자로 설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같이 사는 것보다 민주당과 같이 죽는 것이 외려 낫다. 지방선거 패배는 급조된 신당보다 민주당의 간판을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연대 불가와 양보론에 깃든 책략일 수 있다. 착한 안철수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6명의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 밑에서 일한 책사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이라면 달라진다.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당 공천 유지됩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단 한 명만 공천합니다. 정당에서 복수 공천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230군데가 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한 명의 후보만 나오게 될 겁니다. 방금 연대 없이 완주한다는 안철수 신당의 이야기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지역구에서 야당은 2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철수 신당 후보와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요. 그렇게 되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지금 야권이 연대 단일화해도 새누리당은 이기기가 어려운 적수입니다. 분열되면 그야말로 전패는 불문가시죠. 그렇게 됐을 때 더 불리한 쪽은 민주당이고 그리고 민주당을 무너뜨린 다음에야 자신들의 입지가 선다는 안철수 신당의 생각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실제 새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신당은 낡은 정치 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창당 선언 후 첫 행선지로 전남 목표를 택했다.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7가지 대국민 약속을 발표하는 주요 행사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하기 위해서다. 호남을 흔들어야 민주당을 넘을 수 있다.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인재 대세론을 무너뜨린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을 몰락시킨 전략의 도모다. 안 의원은 진즉 광주에서의 신당 설명회에서 속내를 선명히 드러냈다. 지역주의에 안주하고 혁신을 거부하며 상대방을 폄훼하는 낡은 정치는 이제 호남에서 걷어달라. 이제 거둠의 대상으로 지목한 민주당과의 전면전은 외길이다. 안철수 신당이 이렇게 야권의 프레임에서 민주당과의 패권 쟁투를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택하면서 새 정치의 기치가 이상해졌다. 한국 정치를 재편하겠다는 새 정치의 화살이 새누리당에는 비껴있기 때문이다. 신당 창당의 이유로 내건 정치의 생산적 경쟁체제를 가로막는 주적은 영남, 보수, 부자가 결합한 절대 세력 새누리당이다. 생산적 경쟁을 위해서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독점 구조를 허무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공고한 새누리당의 독점적 지배를 깨지 않고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를 재편하겠다면서 정말 재편돼야 될 대상인 영남 보수 부자가 결합된 새누리당의 아성 영남은 외면하고 오히려 호남에서 민주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섰다는 안철수의 새정치는 이미 새정치가 아닙니다. 정말로 안철수가 새정치를 운이한다면은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부산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의 심장에서 자기 자신을 던질 때 안철수 신당의 정당성과 동력은 생기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호남을 흔들어서 야권을 분열시켜서 새누리당에게 그 상대적으로 압승을 가져오게 한다면은 안철수 신당은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겁니다.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해 호남과 수도권에서 일정 성적을 거두면 향후 야권 재편 때 기반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이 천명한 한국 정치 재편의 동력 확보에는 턱없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박살내고 새누리당에게 압승을 안기면서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새누리당의 이중대, 박근혜의 이중대라는 이야기 이외에는 못 들을 겁니다. 그 안철수의 새정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야권의 주도권 틀을 넘어서 전체 정치 시행을 흔들어야 새정치의 토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영남을 공략해야 됩니다. 영남에서 공략될 수 있는 현재 가능성이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안철수 의원 부산시장을 나가세요. 정말로 새정치를 원한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새정치는 거짓말이고 사기일 뿐입니다. 안철수와 신당의 주 경쟁 상대는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채 야권의 땅에서 자기 밖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 우선할 경우 안철수 현상을 추동한 민심을 배반하는 것으로 귀착되기 십상일 겁니다. 새누리당 대 안철수 신당이 아닌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을 놓고 2등을 가리는 선택지에 승부를 거는 것은 아무런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미련한 짓거리입니다. 새정치를 내건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 부실의 반사이익을 수확하는 데 머물면 결국은 틈새 정당 수준에서 몇몇 늘 수밖에 없고 광주학살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의 이중대 역할을 했던 민한당 재판이 될 겁니다. 안철수 의원과 그 주변 사람들의 대우각성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황은미님 감사드립니다. 네. 조합원 가입 실직이 최근 들어서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맞아. 토사마님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문동에서 방송 잘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합은 최소한 5명 가입을 목표로 설득 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존재하는 거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시고 싶은 분들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 KUKMIN.tv로 들어오셔서 최상단 맨 위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해 드리기입니다.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작년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바랍니다. 네, 광고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한겨레신문 그 고영재 시민편집인이 있습니다. 저하고 과거 경향신문에서 같이 근무하기도 했던 분인데요. 경향신문 사장을 했는데 지금 한겨레신문의 시민편집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선배이기도 하죠. 한겨레신문 편집국장을 거쳐서 한겨레신문 사장된 분인데요.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하고 나서 사장되기 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고영재 선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검도를 배워라. 그래서 그때 한때 검도를 배우려다가 못 배웠어요. 그래서 왜 검도를 배워야 되느냐 했더니 이 나이 들었어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 검도다. 이게 뭐 걷는다든지 등산이라든지 뭐 달린다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다른 운동 중에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때 검도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검도를 하느니 차라리 권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고영재 한겨레 시민편집인의 글입니다. 박근혜의 50% 지지율, 응답률은 고작 17%였다. 소개해드립니다. 무척 궁금했다. 무엇이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는 힘일까? 취임 이후 박 정권은 줄곧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터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먹통 정권, 대선 때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부도 정권, 창조적 기풍보다는 40년 전 유신의 기운이 감도는 복고 정권, 성직자의 진지한 충고에도 종북 딱지 붙이기 마다않는 종북 정권, 법과 원칙을 외치며 민주노총과 언론사를 유린한 무법 정권에 대한 평가라니 놀랍지 아니한가. 여론조사는 어느새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거에는 여론조사가 위력을 떨칩니다.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거 전 판세를 읽는데 여론조사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오차범위 이내 살얼음판 대선 결과를 족집게처럼 짚어내는 출구조사는 이미 몇 차례 감탄을 자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래의 정치도 여론조사가 점지합니다. 안철수는 여론조사가 잉태한 새정치의 메시아입니다. 진짜 메시아 같지는 않아요. 요즘 하는 것 보면은 거짓 선지자 같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정치 행위는 여론조사에 의해 그 정당성을 심판받는 시대입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에 꿈쩍하지 않는 대통령인 박근혜 씨, 그 믿는 구석에도 여론조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지지가 높으니까 니들은 찢어라. 나는 간다.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마이웨이가 아니라 치킨스웨이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의 허실을 점검해볼 필요를 느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를 만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 임상열 대표로부터 여론조사 과정과 그 과학적 의미, 언론 보도의 문제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여론조사는 통계학이 빚어낸 과학적 산물인 것만은 사실이다. 통계학은 극소수 표본의 생각에서 거대한 모집단의 생각을 유추해낸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적절한 표본과 설문, 인터뷰 방식, 정교한 과학적 분석 등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요, 적절한 표본 확보의 어려움이 크답니다. 디지털 문명은 세대 간에는 전혀 다른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연출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소통의 수단과 방식이 다양합니다. 일부 젊은 층에게는 여론조사 기관의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 업계는 새로운 표본의 풀, 즉 표본 집단을 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실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과 경비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디지털 문명이 세대 간의 전혀 다른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연출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할 때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손에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봅니다. 어떤 여성분은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남성분은 다음 홈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성분은 주식 시세를 보고 있었고요. 저 같은 비리비리한 인간은 소설 사이트에서 소설을 봅니다. 물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주로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소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여론조사 표본 모집 방식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유권자가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요즘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 표본은 대체로 1,000명 남짓입니다.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 1,000명이 4천만 명의 생각을 대변하는 셈입니다. 하물며 표본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 여론조사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낮은 응답률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다.
최근 언론에 공표되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자릿수 응답률도 심심찮게 발견될 지경이다. 참고로 일본의 최근 사례를 찾아보았다. 지난 연말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응답률은 60%를 넘었다. 미국 언론은 응답률 30% 미만 여론조사는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임 대표는 제한된 표본, 그것도 대표성이 결여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여론조사는 각각 하나의 조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자체, 곧 생산의 문제보다는 언론 보도, 곧 유통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독자에 영합하는 데 이골이 난 언론이 허상을 실체인 양 보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유리할 때는 어김없이 이 정가의 보도를 휘두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선거 며칠 전 김용민 국장과의 정치 토크에서 새누리당의 내부 정보를 입수했는데 당시 여론조사는 박근혜가 문재인을 앞선다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1차 토론인가요?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매우 원색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기고 있는 후보가 지고 있는 후보에게 원색적으로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원색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시민 전 장관이 이거 좀 이상하다.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나오는데 실제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가 불리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여의도를 걷다가 새누리당의 모 씨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치 토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난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내부 조사에 따르면은 박근혜가 뒤져서 비상이 걸렸다더라라는 내용이었죠. 이걸 새누리당이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서 오늘 어제죠. 1월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는 판결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불리했죠.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을 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만나서 얘기했어요. 솔직히 나 좀 도와줘라 했더니 누구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나가서 설사 나를 지목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증인을 불러내지 못했고 그것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게 바로 이래요. 예, 이렇습니다. 독자에 영합하는데 이골이 난 언론들이 허상을 실체인 양 보도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네. 한겨레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고영재 편집인이 찾아봤다고 합니다. 지난 11일치 기사 박근혜 지지율 올랐지만 불통 이미지도 세졌다. 불통 이미지도 세졌다는 주요 대목을 옮긴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새해 들어 상승했다.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지지율 관리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9일 전국 성인 1219명에게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회견과 설 특사 등을 통한 청와대의 지지율 관리가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게 바로 한겨레신문의 기사였습니다. 한국갤럽이 밝힌 이 조사의 응답률은 17%였습니다. 미국 기준에 따르면 이거 보도하면 안 돼요. 미국은 응답률이 30% 이하일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갤럽의 이 조사 응답률은 17%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가운데 83명의 생각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17명만 가지고 하진 않아요. 그 17%를 1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화는 그보다도 5배 이상, 5,000통 이상을 걸어서 겨우 1000명의 표본을 맞춰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률은 17%이고요. 결국은 100분위로 따졌을 때 100명 가운데 83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17명의 응답, 17% 응답률을 가지고 이런 보도를 하는 겁니다. 예. 허상이 지배하는 정치는 위험합니다. 정치는 산수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이 여론조사의 함정에 벗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물론 일부 수구 보수신문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허상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제가 안철수 의원을 좀 비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사람들한테 어찌 언론을 맡기나 조합원 가입하러 왔다가 실망하고 뒤돌아갑니다. 니네들끼리 잘 노세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이분 절대 가입할 분 아닙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하죠. 네. 제주시 미도 이동의 소록길님, 소토길이냐 소록길이냐, 소록길님입니다. 조합원 가입하셨고요. 출자금 납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죽하면은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 기자도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진정성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만나서 당신의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와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 조선일보 기사 뭐 제목 이외에 잘 보진 않습니다만 유일하게 가끔씩 보는 기자가 최보식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보식 칼럼 만나서 당신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쭉 읽어봤더니 통일 대박을 꿈꾸는 박근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박은 그냥 쪽박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박근혜의 통일 대박론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일되면 물론 대박이 나죠. 그러나 통일되기 위한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한 채 통일되면 대박 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 인간들이 우리를 갖다 흡수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명박은 골 때린 인간이었죠. 한마디로 웃기는 놈이었습니다. 비핵개방 3천이 이명박의 통일 전략이었어요. 뭐냐면 핵을 없애고 개방을 하면은 국민소득을 3,000달러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그야말로 지랄 같은 장사꾼 같은 그걸 통일 원칙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외면을 받았죠. 지금 박근혜 통일 대박론은요. 이명박의 비핵개방 3천보다 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도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된다면 그게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가장 원하는 통일 방식일 겁니다. 우리가 연착륙을 해서 통일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진정한 대박을 맞는 것을 절대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원치 않습니다. 참 그야말로 설치리보다도 더 나쁜 게 닭이라고 하더니 그 머리를 가지고 통일 대박론을 떠들고 있으니 정말 한반도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진정성이 부족한 통일 대박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기한 데 이어 현지 시각으로 22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 대박론만 떼어놓고 보면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면 한반도 경제생활권이 창출되고 그 영향은 인접한 중국의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에너지까지도 미칠 겁니다. 군비 감축 등 평화 배당금과 동북아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분단 상황에 따른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긴 합니다.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들고 긍정적 인식을 고무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당위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비용에 민감한 젊은 층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평화 통일의 전제는 교류, 협력, 진정과
점진적인 경제사회 통합 등을 바탕으로 남북 주민 다수가 정치 군사적 통합에 합의하는 겁니다. 곧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은 통일 대박론과 어울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뿐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6.1제 통일부 장관, 6.1제는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분단부 장관이에요. 그 6.1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적대적 대결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면서 그 의미를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지금과 같은 통일 대박론은 오히려 통일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통일 대박론이 북한 붕괴론과 결합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경우다. 그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통일이 독재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쪽 대통령이 북쪽 정권을 대화 상대가 아니라 제거하거나 바꿔야 할 독재자라고 공언한 셈이다. 북쪽 급변 사태를 거론하는 고위 관리들의 발언도 잇따른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달 말 송년회 자리에서 북한 체제가 붕괴돼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인내심 있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정권일수록 통일 담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다가 유명무실해진 통일 항아리 사업이 가까운 사례입니다. 지금으로선 통일 대박론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그 길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뿐입니다. 제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 소개해드릴 글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읽으면 됩니다. 저는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은 황유미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유미는 2003년에 기흥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2005년 6월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같은 병원에 또 다른 사람도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도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미와 함께 2인 1조로 일을 하던 이수경 씨도 2006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입사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집안에 경사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사났던 딸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유미의 아버지, 성함이 황상기 선생님이십니다. 황상기 선생님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미한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반도체를 여러 화학약품들에 담갔다 뺐다 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한테 유미 병은 산재 같으니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은, 즉 삼성전자에서는 유미의 병은 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유미는 사망했고 우리 집은 유미 치료비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미 할머니는 유미를 그리워하다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유미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수차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경향신문에 기고된 우리 모두가 반올림입니다. 라는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의 글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황유미 씨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원래 원제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는데요. 2월 6일 개봉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